그날 그는 안정된 직장을 버리기로 했다. 만약 지금 당신이 꽤 괜찮은 직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봉도 나쁘지 않습니다. 경력도 쌓이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굳이 왜 지금 나가려고 해? 그런데 어느 날 당신 앞에 아직 아무도 성공 가능성을 증명하지 못한 기회가 나타납니다. 성공할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실패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할까요? 성공할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한 남자는 조금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80살이 되었을 때 이 일을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될까? 1994년 제프 베조스는 뉴욕의 투자회사에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인터넷은 지금처럼 당연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인터넷이 정확히 무엇인지조차 잘 몰랐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는 인터넷을 이용해 온라인 서점을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처음부터 아마존을 만들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보고 있던 것은 거대한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제대로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은 미래였습니다. 베조스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이야기하자 그의 상사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센트럴파크를 함께 걸으며 이틀 동안 다시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상사의 말은 현실적이었습니다.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이 굳이 불확실한 사업에 뛰어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베조스 역시 자신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훗날 그는 당시 부모에게 투자받으면서도 돈을 잃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초기 투자자를 만나는 과정에서도 인터넷이 무엇인지 설명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떠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조스가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위험을 다르게 계산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선택을 앞두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베조스는 여기에 하나의 질문을 더 붙였습니다. 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것이 훗날 후회 최소화 프레임워크라고 알려진 사고방식의 핵심입니다. 그는 미래의 80세가 된 자신을 상상했습니다. 80살이 된 자신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구나. 그 후회가 더 클 것 같았습니다. 반대로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한다면 어떨까요? 물론 돈을 잃을 수도 있고 경력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시도해봤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실패한 행동보다 하지 않은 행동을 오랫동안 기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패하면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면 머릿속에 하나의 질문이 계속 남습니다. 만약 그때 했더라면? 그리고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보다 가능성의 상실이 더 큰 위험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결정의 법칙이 나옵니다. 모든 위험을 피하는 것이 현명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위험은 피하는 것 자체가 더 큰 위험일 수 있습니다. 베조스가 했던 일은 무모한 도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후회를 감당할 수 있는지 먼저 계산했습니다. 이것은 사업가에게만 필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직장을 옮길지 고민하는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새로운 공부를 시작할지 고민하는 학생에게도 필요합니다. 사업을 시작할지 망설이는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실패가 두려운 걸까? 아니면 실패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두려운 걸까? 둘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실패 자체보다 타인의 평가가 두려워서 멈추고 있다면 우리는 위험을 계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선을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가운데 상당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사라집니다. 하고 싶었던 공부, 만들고 싶었던 사업, 떠나고 싶었던 직장, 말하고 싶었던 마음, 시작하고 싶었던 프로젝트. 우리는 그것들을 실패해서 잃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지 않아서 잃기도 합니다. 1994년에 베조스가 바라본 인터넷 역시 처음부터 성공이 보장된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는 그 변화의 바깥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 하나가 훗날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기업 가운데 하나로 성장하는 아마존의 출발점이 됩니다. 아마존은 1994년 설립됐고 1997년 기업 공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면 우리는 베조스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게 됩니다. 그의 진짜 강점은 용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는 어떤 결정에는 오래 생각해야 하지만 어떤 결정에는 너무 오래 생각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법칙이 아마존이 커질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모든 결정을 똑같이 고민하지 마라. 회사가 작을 때는 결정이 빠릅니다. 대표가 직접 결정하면 됩니다. 이 제품 한번 만들어 보자. 이 광고 한번 돌려보자. 이 기능을 추가해보자. 틀리면 다시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커지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이 많아지고 보고서가 늘어나고 회의가 많아지고 책임자가 늘어나면서 결정 하나를 내리는데 점점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에는 신중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신중함이 관료주의가 됩니다. 아마존 역시 거대한 조직으로 성장하면서 이 문제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베조스는 의사결정을 두 종류로 나누는 매우 단순하지만 강력한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는 일방향 문입니다. 한번 지나가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공장을 짓는다든지 엄청난 자본을 투입한다든지 되돌리기 어려운 구조를 만드는 결정이 여기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양방향 문이 있습니다. 들어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다시 나올 수 있는 결정입니다. 작은 실험을 해보는 것, 새로운 기능을 테스트하는 것, 광고를 조금 돌려보는 것, 새로운 업무 방식을 시도해보는 것. 이런 결정은 틀려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아마존이 강조한 것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되돌릴 수 있는 결정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마존은 이러한 결정을 흔히 70% 정도의 정보만 가지고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확보하려고 기다리면 오히려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일상과도 정확히 연결됩니다. 회사에서 이메일 하나 보내는데 하루를 고민합니다. 새로운 운동을 시작할지 몇 달 동안 검색합니다. 온라인 강의를 결제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배우지 않습니다. 작은 사업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시장 조사만 계속합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를 던져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결정은 되돌릴 수 있는가? 만약 답이 그렇다라면 우리는 지금 지나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무조건 빨리 결정하라는 뜻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베조스가 말한 핵심은 속도 자체가 아닙니다. 결정의 성격에 맞게 생각하는 시간을 배분하라는 것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결정에는 깊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 있는 결정까지 똑같은 무게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든 결정을 비슷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작은 결정에도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걸 잘못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괜히 시작했다가 실패하면? 하지만 실제 위험은 생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퇴사처럼 정말 큰 결정과 새로운 업무 방식을 일주일 시험해 보는 것은 전혀 다른 결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둘을 같은 방식으로 고민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느려집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은 아마존이 이 원칙을 단순한 경영 기법으로만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마존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또 하나의 원칙은 고객에게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만들 수 있는가가 아니라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가? 에서 시작하고 거꾸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아마존은 이를 고객 집착과 워킹 백워즈라는 방식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이 차이를 일상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직장인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보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지? 하지만 베조스식 사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프로젝트의 최종 사용자는 무엇을 얻어야 하지? 그리고 그 결과에서 거꾸로 생각합니다.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해야 하지? 보다 먼저 시험이 끝났을 때 내가 실제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지? 라고 묻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라면 경쟁업체가 무엇을 하고 있지? 보다 고객이 우리 가게를 나갈 때 무엇을 느꼈으면 좋겠지? 를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바꾸면 의사결정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기준이 달라지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아마존의 대일 철학도 이와 연결됩니다. 조직이 커질수록 복잡성과 관료주의가 늘어나면서 혁신의 속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존은 고객 중심성, 빠른 의사결정, 실험, 실패에서의 학습을 강조해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법칙이 있습니다. 모든 결정을 인생의 최종 결정처럼 다루지 마십시오. 어떤 결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결정은 일단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완벽한 선택을 찾느라 쓰는 시간의 상당 부분은 사실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결정을 빨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을 깊게 생각하고 덜 중요한 결정은 빠르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결국 좋은 의사 결정자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오래 생각해야 하는지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빠르게 결정했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베조스는 빠른 결정을 무엇으로 통제했을까요? 그 답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숫자가 아니라 미래의 나를 기준으로 결정하라. 아마존이 성장하면서 베조스가 반복해서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사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멀리 보자는 자기개발 문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의사 결정을 내릴 때 어떤 숫자를 포기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오늘의 이익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몇 년 뒤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기업은 분기 실적을 봅니다. 투자자는 주가를 봅니다. 직장인은 이번 평가를 봅니다. 학생은 이번 시험 점수를 봅니다. 부모는 당장 아이가 말을 잘 듣는지를 봅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중요한 결과 가운데 상당수는 오늘의 점수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운동도 그렇습니다. 오늘 한번 운동했다고 인생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5년 동안 계속 운동하면 몸이 달라집니다.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책 한 권 읽었다고 삶이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다른 사람의 사고방식을 계속 흡수하면 판단의 수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 역시 그렇습니다. 당장 돈이 되지 않는 기술에 투자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기술이 경쟁력의 핵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베조스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바로 이런 시간의 비대칭성이었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미래의 어떤 구조를 만들어내는가. 이 관점에서 보면 아마존의 여러 선택들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초기 아마존은 단순히 책을 인터넷에서 파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물리적인 서점이 가질 수 없는 방대한 상품 선택권을 제공하고 낮은 가격과 검색 편의성을 통해 온라인이라는 공간의 장점을 활용하려 했습니다. 1997년 아마존은 이미 수백만 권의 책을 취급하며 온라인 서점의 구조적 장점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베조스가 기존 산업의 규칙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프라인 서점이 가진 것을 인터넷으로 옮기는데 그치지 않고 인터넷이기 때문에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를 질문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존의 킨들에서도 나타납니다. 베조스는 책을 읽을 때 독자가 종이와 잉크와 제본을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전자책 기기도 독자의 몰입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즉 기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목표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사고방식이 숨어 있습니다. 제품을 만드는 사람의 시선과 사용하는 사람의 시선은 다르다. 만드는 사람은 기능을 봅니다. 사용자는 경험을 봅니다. 만드는 사람은 기술을 봅니다. 사용자는 문제가 해결되었는지를 봅니다. 만드는 사람은 경쟁사를 봅니다. 고객은 자신의 삶이 편해졌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베조스식 의사결정에서 고객 중심성은 단순한 친절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의사결정의 기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에서 고객에게 어떤 결과가 남아야 하는가? 로. 그리고 이 사고방식은 개인의 삶에서도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승진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매일 자신의 성과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회의에서 많이 말하고 업무량을 늘리고 상사의 평가를 의식합니다. 하지만 5년 뒤를 생각해보면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하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선택이 달라집니다. 당장의 칭찬보다 실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편안함보다 배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보다 5년 뒤에도 쓸 수 있는 능력을 쌓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오늘 올랐는가 보다 이 자산이 장기적으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가를 보게 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당장 통제하는 것과 아이에게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은 다릅니다. 단기적으로는 통제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율성이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 사고는 단순히 미래를 생각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현재의 유혹을 미래의 가치와 비교하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다시 베조스의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80살이 된 내가 지금의 나를 바라본다면 무엇을 후회할까? 이 질문이 강력한 이유는 현재의 감정에서 우리를 잠시 떼어놓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불안에서는 미래의 의미를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의 창피함에서는 10년 뒤의 가치를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의 실패에서는 그것이 나중에 어떤 경험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간을 앞으로 보내야 합니다. 10년 뒤에도 이 문제가 중요할까? 5년 뒤에도 이 선택을 후회할까? 지금 얻는 작은 이익 때문에 미래의 큰 기회를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수많은 결정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장기적 사고에는 함정도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한다고 해서 현재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미래만 바라보다 보면 행동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조스식 사고에는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멀리 보되 움직임은 빠르게. 10년의 방향을 생각하면서도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실험은 오늘 해보는 것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신중하게. 되돌릴 수 있는 결정은 빠르게. 고객에게 중요한 것은 집요하게. 오늘의 숫자에만 매몰되지 말고 장기적인 가치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를 결정의 종착점으로 보지 않는 것. 아마존은 수많은 실험을 했고 그 중에는 실패한 프로젝트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실험이 성공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실패를 통해 다음 의사 결정의 질을 높일 수 있었느냐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불편한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실패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패를 의사결정 시스템 안에 포함시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할 베조스의 결정법입니다. 파트 4. 좋은 결정이란 결과가 좋은 결정이 아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하면 좋은 결정, 실패하면 나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과만으로 과거의 결정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분석을 했어도 실패할 수 있고 아무런 근거 없이 운 좋게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과 결과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베조스는 불확실성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빠르게 실행하고 결과를 확인한 뒤 수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아마존의 양방향 문도 같은 철학입니다. 되돌릴 수 있는 결정은 빠르게 실행하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은 신중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퇴사는 큰 결정이지만 채용 공고를 찾아보는 것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고객 10명에게 아이디어를 물어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책을 출간하는 것은 큰 결심이지만 한 장을 써보는 것은 작은 실험입니다. 운동도 거창한 계획보다 오늘 30분 걷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최종 결정을 먼저 내리려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더 현명한 방법은 작은 결정을 통해 정보를 얻고 그 정보로 다음 결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사결정의 복리입니다. 한 번의 완벽한 결정이 아니라 좋은 결정을 반복하며 판단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직장인이라면 결정이 되돌릴 수 있는지부터 구분하십시오. 되돌릴 수 있다면 작은 실험부터 시작하십시오. 자영업자는 광고나 신메뉴를 소규모로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일주일 동안 공부 방법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매매 원칙과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돈을 잃는 것인가? 실패인가? 사람들의 평가인가? 아니면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인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위험이 아니라 불안만 관리하게 됩니다. 베조스의 결정법은 7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80살의 내가 지금의 나를 본다고 생각하십시오. 둘째, 되돌릴 수 있는 결정과 그렇지 않은 결정을 구분하십시오. 셋째, 되돌릴 수 있는 결정은 빠르게 실행하십시오. 넷째, 나의 욕구보다 상대에게 남는 가치를 보십시오.
5째, 오늘의 숫자보다 장기적으로 무엇이 쌓이는지 보십시오. 6째, 실패를 데이터로 바꾸십시오. 7째, 작은 실험을 반복하며 더 나은 답을 찾아가십시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어떤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까? 배우고 싶었던 것, 만들고 싶었던 것, 그만두고 싶었던 것, 시작하고 싶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보다 현재의 불안을 봅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조금 더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닫습니다. 내 인생을 바꾼 결정은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계속 미뤄왔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제프 베조스가 특별했던 이유는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역시 미래를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모르는 상태에서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후회할 미래의 나를 상상했고 결정의 종류를 구분했습니다. 고객에게서 출발했고 장기적인 가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정한 뒤에도 계속 배우고 수정했습니다.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처음부터 정답을 알고 있었느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얼마나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었느냐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뒤 당신이 지금의 자신을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그때의 당신은 오늘의 선택을 자랑스러워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말할까요? 그때 한번 해볼 걸.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을 방법도 모든 선택의 정답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내가 후회하지 않을 방향으로 오늘 한 걸음 움직이는 것. 당신 앞에도 하나의 문이 있을 겁니다. 다시 열 수 있는 문이라면 너무 오래 서 있지 마십시오. 정말 되돌릴 수 없는 문이라면 충분히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정 앞에서 오늘의 나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80살의 내가 지금의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무엇을 후회할까요? 무엇을 선택했느냐 보다 무엇을 선택하지 않았느냐를 더 오래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결국 중요한 결정은 성공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미래의 나를 만들 것인가를 묻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